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기준금리를 0.5%로 동결을 했는데요. 최근 코로나19 4차 확산을 감안하게 되면 예상했던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에서는 파월 의장이 의회 청문회를 통해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큰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를 했습니다. 모두 현재의 금융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통화정책 이후에 국내 경제가 어떻게 될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진 SK증권 이코노미스트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예,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여의도에 코로나19가 상당히 좀 많이 퍼졌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네. 만나 뵙게 돼서 참 또 새롭기도 좀 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전화로 하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인 것 같고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통위가 열렸습니다. 결과는 모두 다 예상했던 것처럼 0.5%로서 9개월째 계속해서 동결을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네, 좀 그렇습니다. 짚어보고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기준금리는 0.5% 동결이 됐고요. 사실 그보다 더 관심이 있는 건 이제 11시 20분부터 총재님 기자회견을 할 건데 얼마만큼의 소수 의견이 나왔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향후 이제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향방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 동결을 결정을 하면서 경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출이라든지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경로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코로나라는 변수가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경제 활동이 제한이 되면서 어떤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20분에 있을 기자회견에 조금 더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소수 의견이 있는지, 있다면 몇 분이 계신지, 그래서 그게 앞으로의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면서 자신감 있게 표출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0.5% 동결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해설 부분에서 소수 의견이 얼만큼 되는지 그게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시는 것처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지금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도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을 걸로 보이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초의 생각은 올해 2번 정도까지 금리 인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망을 했었는데 과연 이 전망이 그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금리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잘 아시는 것처럼 4단계 사회적 통제도 하는 것처럼 일단은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한 달 플러스 알파 정도의 시간이 기존에 예상했던 경로에 비해서 상당히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워낙에 연내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심지어 한 번보다 2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시장에 퍼졌던 시기는 아무래도 6월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감염자 수가 줄어들고 또 백신 접종자 수가 늘어나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상당히 밝았던 그런 시기에 상당히 높아졌던 그런 기대감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대비해서 지금 코로나 국면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기존 전망 대비해서는 조금 한 발짝 물러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10월 달 정도에 한 번 정도 인상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소수 의견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7월 오늘 있은 이후에는 8월 달에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11월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예정돼 있는 금통위가 마무리가 될 건데, 지금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 상황으로 비춰봐서 8월 달에도 금리 인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조건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7월, 8월 여름에 걸쳐서 나타나는 코로나 방역 여부를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백신 진행 상황들을 종합을 해보고 나서 10월 달 정도에 한 차례 인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수순이 아닐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7, 8월에 코로나 상황을 좀 봐서 10월 달에 한 번 정도 인상하는 거.
이게 네,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미국의 물가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6월 달에 네, 5.4% 기록했으니까 굉장히 높게 올라간 거거든요. 여전히 뭐 연준에서는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 경계감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엊그제 밤이었죠. 엊그제 밤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대체적으로 5월을 고점으로 해서 6월부터는 숫자상으로는 낮아지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 대체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년 대비해서 5.4% 상승하는 걸로 나타났고, 전월 결과보다도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고차 가격이 상당히 급등했다는 점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뭐 중고차 가격이 얼마나 뭐 소비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냐라고 의문을 가져보실 수 있겠지만, 요번에 발표됐던 5.4%에 해당하는 물가 상승률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래서 1.8%포인트가 중고차 가격 상승에 의한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휴가 시즌, 본격적인 휴가 시즌에 돌입을 하는 상황에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 차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차에 대해서 주문을 할 경우에는 실제 인도 받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는 예상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부에서 지원한 현금 자산들과 개인들이 사용하지 않고 남겨뒀던 자금들을 더해서 이런 휴가 시즌에 대응하는 이런 중고차 매매 행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중고차 가격이 지난 3개월 전보다는 거의 30% 이상 폭등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발생을 했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기존 전망보다 훨씬 더 높게 가져갔던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중고차 가격이 현실의 어떤 물가 상승 압력을 높였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라면, 두 번째는 서비스 물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있다고는 하지만 점차 높아지는 백신 접종률, 그리고 경제 재개, 그래서 리오픈과 관련된 어떤 여행과 숙박, 그리고 여행 레저, 접객,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고용 증가세, 그리고 관련된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비스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을 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서 중고차 가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일시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 서비스 물가와 관련해서는 물론 숫자상으로는 지금 보여지는 5.4%보다는 낮아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 내에 상존을 하는, 그리고 정책 당국이 인식하는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것 자체는 하반기 내내 우리 경제나 정책 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 밤에 미국에서는 파월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다른 부분들은 새로울 게 없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이 관심을 모았던 게 디지털 통화 부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네. 저희는 그 부분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은 없고요. 보다 더 관심이 있는 거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언제쯤 정상화될 거냐, 그리고 경기 피크아웃 여부,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그 관심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번 파월 의장이 뭐 지난 밤에도 했고 오늘 밤에도 또 연이어서 열립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확인할 두 가지 특징이 있다면, 첫 번째는 물가에 대해서 최근에 계속 일시적이다라는 평가를 해왔었는데, 파월 의장의 멘트상으로는 하반기 내내 연말까지는 물가 압력이라는 게 존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기존의 물가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평가를 해왔던 것과 비교를 하면 상당히 좀 진전된, 물가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갖기 시작했다라는 걸 엿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약간 역설적인 얘기기는 한데,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기존 전망보다 더 한 발짝 나아간 견해를 가지면서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당분간 이어갈 필요성은 있다. 다시 말해서 물가 압력은 높지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지속을 하면서 조금 더 이런 경기 부양적인 통화 정책 스탠스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에 대한 것과 또 통화 정책에 대한 뭐 자신들의 어떤 입장,
이런 게 약간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결국은 연준이 어떤 시장과의 소통을 최대한 늘리면서 어떤 이러면서 테이퍼링이 발생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순차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는 뭐 물가, 앞서서도 물가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경제 상황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연준의 스탠스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테이퍼링을 중심으로 하는 통화정책 정상화의 여건은 충분히 마련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과의 소통을 최대한 이어가면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미시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래서 이 테이퍼링을 연준이 공식화하는 시점도 9월 FOMC 정도.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두고 테이퍼링에 대해서 시장과 공유를 한 다음에 공식화한 이후 그리고 실제로 테이퍼링을 집행하는 시점까지는 그리 오랜 기간이 걸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통화정책 정상화 여건이 갖춰졌고 그다음에 지금은 연준이 소통을 통해서 그 충격을 좀 완화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들어가 있고 9월 달 정도 되면 테이퍼링을 공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미중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데 갈등은 상당히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중국의 플랫폼 기업 규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뭐 사실관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디디추싱이라는 중국의 기업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우버는 잘 알고 계실 텐데 예, 공유 차량이죠. 그래서 이런 미국에 우버가 있다면 중국에는 예, 디디추싱이라는 좀 좋은 기업이 있는데 디디추싱이 얼마 전 6월 말이죠. 6월 말에 미국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상장을 6월 30일에 하고 나서 공교롭게도 이 디디추싱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디디추싱을 필두로 해서 뭐 4개의 기업들,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기업들을 지칭을 하는 이 4개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명목은 어떤 데이터에 대한 국외 유출 그리고 그 데이터 안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어떤 좀 강도 높은 또 규제, 신규 가입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이런 규제들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뭐 자국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거는 건 이들의 성장성을 꺾을 수 있는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시선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중국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선 어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념으로 알고 있는 뭐 민주주의라든지 또 시장 경제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이 사태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시진핑 거버넌스라는 뭐 키워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중국 정치의 특수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 정부는 아무래도 우리 일반적인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반적인 국가들과는 다르게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이죠. 그리고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3선 이상의 어떤 장기 집권에 대한 야욕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기업의 어떤 자발적인 그리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진핑은 지금 뭐 정치적인 어떤 행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그 일환으로 어떤 이런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또 과거의 어떤 알리바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엔터파이낸셜에 대한 상장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이런 규제 조치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중국 정치 경제의 특수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분쟁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거론이 되는 게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가 결국 미래 산업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가 될 건데 이 데이터 파워에 대해서 중국 정부도 간과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게 뭐가 얼마나 데이터를 유출하는 일이길래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강한 규제를 걸고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예, 실제로 뭐
이미 공개된 데이터 상으로도 어떤 신장 위구르 지역의 어떤 주요 군사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좀 기사들이 또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히 시장에 상장할 뿐이고 공개된 이런 핵심적인 데이터들은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이번 사안을 가지고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국가 안보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필두로 해서 규제를 걸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치 경제의 특수성 그리고 이 데이터 파워의 관점에서 이번 디디 추싱에 대한 규제 사태를 좀 바라봐야 될 거고 관련해서는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건 미국과 중국의 분쟁 양상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리스크 요인이자 또 계속 체크해 나가야 될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뭐 없네요. 거의 1분도 안 남은 상태인데 네. 원달러 환율 어떻게 보십니까? 1,150원을 찍었는데. 네.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통상적인 뭐 컨센서스와는 다르게 저는 계속 뭐 달러 강세 의견을 드려왔었고요. 환율에 대해서 뭐 1,100원 언더로 갈 거다라고 하는 뭐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저희는 1,150원 이상의 구간으로 늘 생각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생각했던 경로로 진행은 되고 있지만 그 요소에 대해서는 조금 좀 다른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조금 그 시점이 너무 빨리 왔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1,150원 구간에서는 강한 저항선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하반기 내내 달러 강세 압력은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현재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지금보다는 좀 업사이드로 보고 있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150원 구간을 전후로 한 어떤 저항 구간에 놓여져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50원대에서는 좀 저항에 부딪힐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영진 SK증권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